서울의 한 심리상담실. 여자는 벌써 7년째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실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김학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너무 그녀는 몇 년간 어떤 남자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남자는 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처음에 집을 막내서 다른 뭐 어디 시골로 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이 쭉 6채잖아.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놓은 거야. 걔 안에 성녀 소설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리고 모든 남녀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죠. 다 같은 여자들도 그래서 아유 저놈의 지지가 대부분 막. 그리고 사라진 또 다른 남자.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그리고 이곳이 바로 문제의 별장입니다. 엇갈린 세 사람의 기억. 수면 밑에 감춰졌던 진실은 서서히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른바 별장 고위층 성접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3년 3월이었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이라 불리는 영상과 함께 고위공직자며 대기업 회장의 실명이 포함된 리스트가 나돌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결국 취임한 지 6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또다시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억울하게 옷을 벗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흔히들 얘기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동영상에 함께 찍힌 여성이 바로 자신이었다며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한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과연 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소문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호화 별장을 무대로 시작됐습니다. 건설업체 회장 윤모 씨 소유인 이곳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회장, 병원장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일명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가요를 부르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충격적이었고 또 그것이 일반인이 아닌 재력가와 권력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진술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수사가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는 취임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김 전 차관과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나누고 있던데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비롯해서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을 남긴 채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별장에서 있었던 일 그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외에 서울 등지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주 여러 차례 그 똑같은 성폭력 사건이 있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녀는 왜 다시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일까? 추정 60분은 한 달여간의 설득 끝에 어렵게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수연 씨는 20대부터 연극과 영화에 출연하고 모델로 활동하던 단역 배우였다고 했습니다. 비록 무명 시절이긴 했지만 꿈을 키우던 시간이었다고 이 씨는 기억합니다. 그런 그녀가 대체 어쩌다 이런 대형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무엇보다 동영상 속 주인공이 자신임을 뒤늦게 털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동영상 부분에서는 제가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여자기 때문에 동영상을 숨기고 싶죠. 세상에 알리고 싶겠어요?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13년 그녀는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기억들과 다시 마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간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하나둘씩 오기 시작을 했어요. 명예회장, 교수, 이렇게 와서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식사 자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된 유력 인사들 중에는 건설업체 회장이라는 윤 씨도 있었습니다. 윤 씨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보고 오늘 시간이 어떠냐고 그래서 별다른 건 없다고 했더니 별장에 가서 밥 먹자 거기가 공기도 좋고 거기에 아주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은데 가까우니까 바로 올라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별장으로 향하던 길,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도착했을 땐 저녁이 다 된 시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너무 깜깜하니까 내가 운전 스트레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직원님 옆에 있는 별장, 작은 별장에서 쉬라고. 당초 계획과 달리 별장에 머무르게 됐다는 이 씨. 그날 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방 들어와서 스위치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기대서.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너무 놀라서 순찰하다가 잠깐 들어와 봤다고. 그래서 안마 잘하는 사람을 불렀으니까 안마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씨는 그날 밤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망갈 곳도 알 수 없는 낯선 별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스위치
치도 키러 갈 힘이 없었어요. 방 안에, 그냥 깜깜한 방 안에 아침이 될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 바닥에.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윤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을 사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배짱이 내려와서 자기가 사과를 더 하겠다고. 근데 진짜 사과라기보다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서 한 번은 보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윤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곳에는 3명의 남성들이 더 있었습니다. 고위 공무원과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식당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넷이 앉아있고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 아이가 제가 말한 씨라고. 그래서 우선 식사부터 하라고 그래서 자리를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김 씨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뭐 생각해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술을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자들은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계속 권하니까 어른이 권하니까 입에 살짝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취가 덜 깨서 눈이 뜬 기분처럼 기억이 반반씩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느낌이 와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지 했던 기억이 나고. 다음 날 이 씨가 눈을 떴을 땐 낯선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윤 씨가 있었습니다. 전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뒀다며 윤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이후 성접대를 하게 됐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입니다. 핸드폰 동영상 찍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뿌린다. 너 앞으로 내가 부르면 오고 가는 개가 되는 거야. 이 씨는 여성으로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2013년, 이 씨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여성들이 별장 주인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참고인으로 피해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씨는 당시만 해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우리는 사건에 연루됐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학의 전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인정받았던 고위 검사직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며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이었습니다.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7월 9일날 서류 제출을 하셨는데 그 7월 14일날 그 자진 철회하셨어요. 입회 신청. 자진 철회를 한 겁니까? 예.
여기서 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해가지고 자진 철회 권고해서. 권고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자진 철회 7월 14일자로 자진 철회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김 전 차관의 거주지로 알려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예. KBS에서 왔는데요. 혹시 김학의 차관님 때 아니? 저희 다른 사람이 계시는데. 예전에 여기 집 죄송해요. 김학의 전 차관님 하시나요? 지방에 아주 갔는데. 내가 한참 됐어요. 언제쯤 이사를 가신 건가요? 그러죠.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겨봤지만 김 전 차관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더 이상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수연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씨와 성관계를 갖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김학의 전 차장,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시죠.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인 것일까? 우리는 윤 씨의 오랜 지인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알게 된 지는 10년이 다 돼간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님을 2번 봤지만 나한테 참 잘해줬어. 그리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을 소개해서 내 물건도 하나 팔아줬어. 그런데 그 양반이 보낸 거지. 내가 보기엔 그래, 분명히. 그리고 그 사람도 살짝 귀띔을 하더라고. 고맙잖아. 그런데 김 전 차관을 소개시켜준 것이 다름 아닌 윤 씨였다고 합니다. 한 번 보고 또 한 번은 식당 음식점인데 윤씨가 소개를 한 거지. 우리나라 대법관, 응? 검찰총장감이다. 깍듯하게 대했죠. 내가 보기엔 형님 그러더라고. 그는 김 전 차관을 깍듯이 대했던 윤 씨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어쨌든 김 전 차관이 윤 씨하고 신분 관계가 있었고. 그렇죠. 본인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 또 한 번의 엇갈리는 증언. 과연 거짓말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사건 당사자인 윤 씨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와의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예, 윤 회장님이시죠? 어디세요? 저는 김문식 PD라고 합니다. KBS입니다.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애들인데 그 여자 잘못된 애들이에요. 내가 만나서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날 밤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윤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말대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윤 씨는 왜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일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 안다쓰지도 못하는 게 안다라는 이제 그 사람이 부르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 하나도 다 모른다는 서로 하지만 이 씨가 주장한 별장에서의 성폭행은 터무니없는 허구라고 했습니다. 진술하는 거 보면 내가 이제 처음에 지를 만나서 다른 뭐 어디 시골로 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이 쭉 6채잖아. 밑에 집에서 이제 강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놓은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이제 그 안에 성의 소설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는 성폭행은 물론 성접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와 김 전 차관은 정말 모르는 사이인 걸까? 김학이하고 이하고도 별장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어 내가 그럼 별장은 이게 원래는 별장해서 별장을 넣어야 뭐가 얘기가 되잖아. 응? 그러면은 씨하고 김학의 씨는 아니 내가 그 밖에서 이제 인사시켜줬는데 만난지 안 만난지 나는 모르지.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별장에 온 적은 없지만 이 씨를 그에게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이 씨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명품 차려줘 그 당시에 돈을 지가 뭐 방도 뭐 살리라고 돈도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지. 아유 뭐니 김학이가 또 있고 뭔지 하니까 뭐가 좀 건드리면 뭐가 이제 됐상 싶은 거야 이게. 이 성을 매개체로 해서 어떤 그거를 물질화시키려고 하는 무리들 여자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 사회에. 윤 씨는 오히려 이 씨에게 오피스텔과 가게를 얻어주며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이 씨는 윤 씨가 얻어준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얻어준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도 쓸게요. 회사 근처 왔다 갔다 하면서 놀이터 쓸만한 집 있으면 좀 알아보라고 시켜서 놀이터요? 예. 세가다리들을 이제 뭐 치빈이 뭐 가구 이런 거 용처에 넣어놓고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네가 한경 모셔야 되니까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 씨가 오피스텔에 살던 당시 김 전 차관은 업무를 마친 뒤나 출근하기 전에도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새벽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더라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오후에 왔다 갔고 횟수를 따지면 제가 그 숫자를 못 세겠어요. 일주일에 2-3번을 왔으니까 그게 몇 개월간 지속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1년 넘었죠. 숫자로는 세기 힘든 것 같아요. 별장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씨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성관계 동영상이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윤 씨가 제공한 집과 가게에 묶여 성접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여기서 다 기억이 나니까 내가 아직 저 안에 있는 거 같아. 이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의 기억만 떠올려도 몸서리가 쳐진다는 그녀.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수연 씨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과거 별장 주인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힌 적이 있다. 윤 씨의 별장은 물론 윤 씨가 얻어준 오피스텔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별장 주인이자 건설업자 윤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고 오피스텔과 가게를 얻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자신이 이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맞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자신의 별장에서 만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속칭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세 사람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 둘의 주장만 놓고 보면 이 씨와 윤 씨 두 사람 사이에서 성폭행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지속적인 성접대가 이루어졌는지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이 확인한 사실은 별장 주인 윤 씨가 이 씨에게 김 전 차관을 소개시켜줬고 이 씨에게 오피스텔과 가게를 얻어줬다는 겁니다.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것,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위 성접대 동영상 속에 숨어있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위 성접대 동영상 속의 장소로 지목됐던 건설업자 윤 씨의 별장. 내부엔 유흥을 위한 오락시설까지 완벽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동영상 속의 장소는 윤 씨의 별장이 맞는 걸까? 이수연 씨와 윤 씨의 주장은 동영상에 대해서도 팽팽히 엇갈립니다. 항상 그걸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보여줘요. 나 잘 찍었어 뭐 이러면 서로 찍은 거 보여주면서 그럼 서로 공유하면서 웃고. 그거를 내가 왜 찍어? 그거는 나는 그 경찰청에 가서 처음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왜 그걸 응? 애초 동영상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걸까? 우리는 동영상의 존재를 윤 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학원을 운영해왔다는 권 씨. 그녀는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은 물론 동영상의 존재를 과시하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 이 사람은 검찰총장감이다.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노래하면서 뒤에서 하는 거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한테 와 그런 거는 뭐. 찍고 계시는 건가요? 찍고 계시는 거예요. 권 씨는 윤 씨에게 약 20억 원의 금전과 차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오세요. 짐 꺼내세요. 그런데 윤 씨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대리인을 통해 차를 되찾아오던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인이 차 안에서 발견된 CD의 영상 일부를 권 씨에게 보내왔다는 겁니다. 권 씨는 단 한 번에 그 영상의 주인공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를 하나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 말한 그 장면이 담긴 그건 거예요. 동영상? 네. 동영상이. 그래갖고 제가 이제 너무너무 놀라갖고 이거 결정 났다고. 그 검사, 말한 그 검사 같다고. 그녀는 자신 역시 윤 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직접 막상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자신은 동영상과 무관하다던 윤 씨의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윤 씨를 만나 권 씨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권 씨의 말은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난 그 여자는 나쁘게 보이진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이 나를 좋아했어. 김 전 차관이 별장에 온 적이 있는지도 다시 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여기서 본 사람 누가 나오라 그래요? 아니 그거는 거의 여기에 왔던 분들한테도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거는 누가 아니 그거 다시 물어봐요. 다시. 윤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도 할 말이 많다며 별장 안으로 제작진을 안내했습니다. 별장의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고급 샹들리에와 홈바가 구비되어 있는 방. 평소 별장의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는 윤 씨는 김 전 차관 역시 그런 경우라고 했습니다. 예림 씨 주장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은 여기에 딱 한 번 왔었다.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었다고요? 아니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식벌리를 점심 먹고 왔어요. 그럼 뭐 술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신 적은 없다.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냐 이 얘기예요, 내 생각에. 그런데 별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낯익은 장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나무 의자와 창문, 문 두 곳의 위치가 동영상 속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쿠션의 위치만 같다면 동일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동영상의 촬영 장소는 이곳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에 찍힌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또 영상을 찍고 있는 이는 이들과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은밀한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것일까? 수사 초기, 경찰은 국과수의 저화질 동영상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얼굴 윤곽은 김 전 차관과 비슷하지만 화질이 낮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속 인물의 음성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저화질 동영상으로 음성 분석은 불가능한 것일까? 국과수가 분석한 저화질 동영상을 사설 소리분석연구소에 다시 의뢰해봤습니다. 국과수는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음성, 하지만 이곳에서는 판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당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듣고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 판독 불가가 될 수가 없고 항상 분석을 하면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손을 못 댈 지경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조금 이상했어요. 목소리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톤과 억양, 치아 골격, 목 구조 등 6가지 측면에서 원본과 비교하면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원칙과 정도가 통하는 사회, 반칙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진 인류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속 노랫소리와 김 전 차관의 연설 음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동일인인 경우 얼마나 오차가 생기는지도 2중,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보니까 95%의 유사성이 얻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통계적으로는 90%만 넘으면은 그 본인이 맞는데, 근데 지금 얻어진 게 95%니까 분명히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 정도가 아니겠느냐. 사실 국과수가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후 경찰에선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고화질 원본 영상이 그것입니다. 컴퓨터 하드 본체를 압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다시 되살렸을 때는 아주 선명한 그런 화면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인가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선명합니다. 그건 굳이 의뢰를 안 해도 그 사람이라고 명확히 확인될 만한 화면이었기 때문에. 취재 도중 우리는 동영상의 진실을 알려줄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우리에게 녹취 파일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그 안에는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윤 씨가 누군가에게 회수를 부탁하는 정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동영상 속 남성은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동영상이 촬영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윤 씨의 육성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와 고화질 원본 영상을 직접 봤다는 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윤 씨가 소위 성접대 동영상을 회수하려고 하는 정황과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곤 했고 그중 하나가 이 동영상이라는 윤 씨 본인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서로 찍은 것을 보여줬다는 이 씨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심리상담실이었습니다. 진단명은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꾸준한 치료로 호전되던 증세가 최근 다시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왔는데 이제는 억울하고 힘없는 여자로 세상에 등장돼서 너무 힘들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동영상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곤란하다. 이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진 2013년 3월 이후 수차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고 김학의하고 싸우는데 왜 검찰하고 싸우는 기분이 들지? 검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녀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자신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반복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검사가 오해를 풀어라. 오해를 풀어라.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지사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건강에 좋고 한데 그 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걸 털어버려야 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한 이후에 정리된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나요? 혹시 경찰관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전에 진술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진술인은 경찰에서 총 7, 8회 조사를 받았고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검찰 진술 조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나니까 그런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진술인의 경찰에서 진술했던, 고소인이 진술했던 내용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탄핵하고 싶은 의도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 역시 진술 조서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범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한 질문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대단히 이례적인 질문들이고요. 이 질문들은 이 질문만 본다면 이건 경찰관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어떻게 했죠? 어떤 의도로 했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죠? 라는 부분들이 주로 질문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취재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경찰이 이전 진술과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조서를 열람시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 여성이 경찰관에게 수사 청탁을 한 일이 있어 경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피해 여성 이수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면 피의자 남성들의 거짓말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 받으면서 그 많은 얘기, 그 많은 페이지 얘기를 김학의 씨는 했는지, 했는지, 날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던 부분부터가 거짓말이잖아요. 응? 그럼 그거 모른다고 한 그 의문점을 두고 그 사람은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왜 날 모른다고 했는지. 건설업자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이 씨를 소개시켜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지네 아버지가 변호사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라고 소개시켜준 거야.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부장검사쯤 됐을 때나 그러니까 이제 검사 시절이니까 그리고 취재 도중 김학의 전 차관과 이수연 씨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그 사람도 그렇게 밟아야 돼? 진짜 이 사람이 몇 번 했다가 지금 완전 인생 몇십 년, 50년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제떡이가 된 사람인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여전히 검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을 불쌍의 남자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확실해 보이는 동영상 속 인물을 왜 여전히 불쌍의 남자라고 한 것일까?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남성이 누구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과 거짓말에 대해서 판단은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어떤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 동영상 속에 나와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인지 일관성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무차관이라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힘없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그 판단의 근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와 재력가 사이에서 성접대가 있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세상에 대가가 없는 접대가 없음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무엇 하나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과 김학의의 관계를 잘 정확하게 밝혀주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그러한 성행위를 하게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일종의 포괄적인 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검찰은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지만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동영상 의혹이 일자마자 취임 6일 만에 사퇴해버린 김 전 차관. 그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검찰 윤리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대상인지 논의하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사표를 내면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 사례에서 보면 사표 내면 잘 받아주고 그래서 뭐 연금이나 뭐 이런 데도 불이익이 없고 이후에 또 뭐 개업을 하는데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이거는 노골적인 봐주기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검찰 공무원이 피의자인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기소율이 고작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기소한 사례가 38.8%인데 검찰 공무원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직무 관련, 그것도 직무 관련 범죄만 이렇게 수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소율은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막중한 권력을 가진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예리하게 벼려진 검찰의 칼끝이 제 식구를 향할 때면 솜방망이로 변하고 만다는 비판에서 검찰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검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그냥 누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거거든요. 정의의 확립은 엄정성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정하고 자기 조직에 엄정할 때 다른 사람도 검찰의 칼을 받을 때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신뢰거든요. 근데 신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잖아요. 별장 고위층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전에도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해서
이 씨 측의 요구로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이 씨가 요구했던 피의자들과의 대질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사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와 재력가 사이에서 성접대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동영상 속 남자에 대해서 불쌍의 남자라거나 누군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당시 지검장으로 고위직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그리고 별장 주인 윤 씨와는 대체 무슨 관계였는지, 또 그들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는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아니었을까요?